보기 23. 이번 세션에서는 토스의 가입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혹시 토스의 가입 과정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토스 송금 화면은 좀 자주 볼 수 있어도 가입 과정은 웬만해선 두 번 보기는 또 어려운데요. 토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경험하지만 대부분은 한 번만 경험하게 되는 이 가입 과정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와, 경우님, 지영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임경호입니다. 네. 저도 프로덕트 디자이너 윤지영입니다. 저희는 에임팀 소속 디자이너고요. 오늘은 저희 팀에서 가장 중요한 태스크 중 하나인 가입 과정 개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음, 보통 이제 토스의 제품 변화는 제품 쓰면서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가입 과정 변화는 이미 가입해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요 부분이 많이 변하는 편인가요? 사실 저희는 이제 가입 과정을 나름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가입 완료율이 저희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아,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토스가 성장하면서 가입하는 주요 연령대가 바뀌게 되었거든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2030이 주로 가입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서 지금 시니어 사용자가 주 가입층이 되면서 가입 완료율이 낮아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가입을 하면서 '토스 한번 나도 써 볼까.' 하는 사용자의 마음이 가입하면서 꺾이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꺾이지 않는 않는 마음이니까. 마음이니까. 이거 연습하셨군요. 뭐 엄청 맞아요. 연습했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개선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개선하기 전에 가입 과정이 처음에는 어떤 모양이었어요? 이 토스에 가입하려면 안드로이드, iOS 각각 플로우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음. 이 요구들 중에서 통과율도 낮고 확실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권한 허용 단계들을 이제 첫 번째로 뜯어봤죠. 어떤 권한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안드로이드는 총 4개, iOS는 2개의 시스템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제 앱 설치하고 토스 앱을 열자마자 이제 읽히지 않는 시스템 팝업들을 여러 개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은 다른 앱에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제 권한이 없으면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용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죠. 어디 쓰일 줄 알고 내가 허용해? 이런 느낌도 그쵸, 받을 수 그쵸. 있고요. 이제 음.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웃기게도 필수 권한이어서 권한을 허용하지 않으면 토스 앱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음.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하셨어요? 이제 권한에 대한 이해를 잘 시킬까 하다가 그냥 아예 불필요한 권한을 없애보기로 했는데요. '왜 진작 안 없앴지?' 하는 게 있었죠. 그거는 뭐예요? 바로 연락처 권한이에요. 저희가 지금은 무제한 무료 송금이잖아요. 이전에는 연락처로 송금해야지만 무제한 무료로 송금할 수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무료 송금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연락처 권한을 필수로 넣었죠. 근데 이제는 조건 없이 무료 송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 기반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연락처 권한을 받으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음. 아. 그러면 인제 무료 송금을 하기 전에는 연락처 음. 권한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은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군요. 그쵸. 이제 가입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안 들여 봤으니까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각 시스템 체제별로 권한 한 개로 줄여서 이제 실험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허용 단계를 줄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었나요? 아니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이제 가입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요구를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그 자체가 이제 허들인 거죠. 아. 아쉽네요. 그러면 음. 인제 첫 번째 시도는 약간 좀 아쉬운 결과로 네. 도달한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 시도도 있었나요? 그래서 그다음으로 남겨둔 나머지 권한들도 이제 없애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사실 두 권한은 앞에서 얘기한 연락처 권한과 달리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게 분명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는 전화 권한을 허용하면 문자 인증번호를 자동으로 채우고 ARS 인증할 땐 끄는 시점을 자동으로 파악해요. 그래서 이 권한만 허용하면 진짜 가입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허용하지 않으면 가입 과정상의 정보를 모두 직접 입력하고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iOS는 사용자가 알림 권한을 허용해야 되는데 왜 우리 입출금 알림, 뭐 결제 알림 이런 건 금융 서비스에서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제 알림이 없으면 토스의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요구보다는 편의에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해시키는 건 역시나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깐요. 이해시키기가 되게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포기하자. 그래서 이제 이 권한 모두 가입 과정에서 이제 없애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땠나요, 이번에는? 실패했어요. 이 두 체제 모두 기존보다 권한을 안 받으면 그다음 화면까지의 전환율은 약간 높아지는데 최종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새로운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얻을 수 있었죠. 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전화 관리 권한을 안 받으면 본인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주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약관 동의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근데 자동 입력 없이 스스로 사용자가 입력하면 약관 동의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오히려 자동 입력 때문에 매몰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제 쉽게 포기하게 됐나? 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몰 비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이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가입 과정을 수행하는 매 순간 이제 우리가 텍스트 읽고 뭐 입력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노동력의 매몰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쉽게 자동 입력이 되면 사용자가 들인 시간과 비용이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가입을 중간에 포기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우리가 인제 디자인을 너무 오래 하면은 이거는 인제 개발을 안 할 수가 그쵸.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랑 네. 비슷한 거군요. 네. 그러면 인제 처음 두 번의 시도가 모두 좀 실패했는데 세 번째 시도도 해 보셨을까요?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는 게 좀 충격적이지만 계속 해볼 여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인트로예요. 인트로는 왜요? 왜냐면 이거는 인제 버튼이 하나 밖에 없어서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음 버튼을 왜 안 누르지?' 앱까지 다 설치했는데 이제 가입 과정 중에 '가장 사용자의 의지가 약한 곳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이 인트로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좀 보기 어려웠는데 저희 이제 토스 팀원의 후기가 있었는데 이 인트로가 저희가 영상이었거든요. 이제 음. 영상을 계속 이제 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제 이 화면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시지 않은 거죠. 음. 그래 이것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화면이다 우리의 생각보다. 이제 토스 소개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광고나 지인 소개로 설치했을 테니 이제 인트로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좀 다시 실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인제 권한 허용도 없애고 소개글도 없애고 이제 "냅다." 이름부터 물어보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또 변화가 없었어요. 인트로를 제거하면은 본인 정보 입력 완료율이 또 줄어들어서 결국 인트로를 보는 사용자분과 최종 전환율이 같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도도 실패. 이렇게 되면은 인제 디자이너분들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실패했는데 이제 뭐 다른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놓은 거니까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제 경우님? 네. 네. 경우님이 네. 실험하기 좋게 이제 제가 판을 깔아 드린 거죠 이제. 그쵸. 네. 네. 그러면 인제 디자이너가 바뀌어서 경호님이 이어서 디자인하셨던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음. 이 실험들에 이어서 뒤부터는 뭐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앞에 지영 님이 했던 이 많은 실험들에서 결국에는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왜 이탈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었는데 음. 그래도 앞에 실험을 알게 된 거는 어떤 시도를 해도 본인 정보 입력 과정을 마치는 최종 사용자의 비율이 같았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큰 텍스트를 쓰는 시니어 사용자의 전환율이 특히 낮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보 입력 과정 자체를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요. 본인 정보 입력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지금의 화면이 큰 텍스트일 때 최적의 사용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리서치 결과로 알게 됐거든요. 음. 네, 시니어 사용자들이 정보 제공에 되게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문제들을 바탕으로 큰 텍스트 환경에서 최적의 사용 경험 제공하고 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넘어갈 수 있다면 또 전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했어요. 원래는 인터랙션이 있는 화면이었는데 음. 그거를 인터랙션을 완전히 뺀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 에지이지의 경험이 여전히 슬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요 연령대가 바뀐 지금도 워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이번에도 뭐 큰 전환율 상승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그쵸. 네. 또 실패했어. 네.
근데 그래도 뭐 이 본인 정보 입력 과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이 예, 다음 예. 실험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걸로. 그러면 그 다음 실험은 뭐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첫 화면에서 이탈률을 줄이는 걸로 바뀌게 됐거든요. 네. 이게 지금의 첫 화면을 잠깐 설명드리면 앞에서 그 말씀드린 이 많은 시도들 끝에 이제 보편적인 앱에서의 사용성과는 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음. 그 첫 화면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름을 물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첫 화면에 진입하자마자 인풋 필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키보드도 올라오고 해서 이 토스를 시작하기 위해라는 이 상단의 문구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음. 맞아요. 그 키보드가 인제 바로 올라오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보다는 바로 '아 나 입력해야 되는구나.' 음.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적는 것이 이 회원가입을 위한 과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회원가입을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탈률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인제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이런 어떤 명료한 익숙한 액션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네요. 네. 친숙하고 음. 익숙한 UI는 또 인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음. 더더욱 이게 회원가입 과정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결과는?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그것도 사운드 깔아 이탈률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인제 좀 이쯤 오니까 오기가 생기는데요. 네. 이유라도 알면 그 이유에 맞춰서 개선을 하면 되는데 첫 화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 버리니까 이제 데이터로는 왜 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또 예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음음. 뭔가 우리의 가입 과정은 휴대폰 본인 인증 하나라서 되게 간단한데 음. 기존 은행 앱에서 학습된 경험 때문에 뭐 공인인증서나 뭐 신분증 촬영하는 것 같은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것들을 해야만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아닌가 하고요. 음. 맞아요. 은행 앱들은 이제 계좌 개설이랑 가입이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절차가 우리보다는 조금 길죠. 음.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실험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실험보다는 사용자를 만나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게 또 마침 다른 사일로에서 진행한 UT에서 시니어 사용자가 본인 정보 입력 과정 중에 주민번호라는 단어에 되게 거부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신하는 것을 음. 음. 이제 프로타입으로 만들어서 음. 토스를 써본 적 없는 시니어 사용자 대상으로 UT를 진행했어요. 음. 이거는 이제 에비 테스트로 바로 안 하고 UT로 사전 검증하셨네요? 네. 정량적인 검증보다는 정성적인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주민번호 입력 화면 자체의 통과율은 이미 높았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뭐 여기서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번째 자리까지만 적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최종 제출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 네. 음. 게다가 또 정보 입력 과정 유티를 하면서 첫 화면 이탈 원인도 함께 찾아보기 위해서였기도 해요. 그랬더니요? UT 해 보니까 어땠어요? 유티 해 보니까 그 가설은 완전 틀렸고 주민번호랑 생년월일이라는 단어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음. 어. 네. 이렇게 특이하게 OS별로 차이가 뚜렷했는데요. 네. iOS 사용자들은 회원가입 과정에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편해서 좋다고 말씀들을 주시고, 음.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은 되게 이름을 적는 것조차도 되게 민감하신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이게 물론 OS별로 사용자 특성이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응. 그것보다는 저희가 OS별로 권한 인증 방식이 달라서 제공하는 첫 화면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첫 아. 화면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첫 화면을 뜯어 보니까 iOS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맥락을 설명해 주고 있고, 음. 안드로이드는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이름을 묻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맥락 없이 바로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이 이 거부감을 느꼈던 거예요. 음. 그러면 다음 실험도 하셨겠군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예. 이 UT에서 알게 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음. 이 뒤의 과정을 왜 해야 되는지 충분한 맥락을 설명해 준다면 뭔가 이탈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됐죠. 이 결과는 어땠나요? 과연? 이게 진짜 큰 차이는 아닌데 처음으로 이 실험안이 그 컨트롤을 이겼어요. 진짜요? 어. 진짜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도들을 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왜 해야 되는지 맥락을 설명하니까 이 가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뭔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책상에서 혼자 하는 그런 긴 시간의 고민보다 이게 사용자를 만나서 얻는 인사이트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음. 쭉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사용자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잘하게 하기보다는 이해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걸 잘하게 하기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말 그대로 인제 7.8기의 스토리인데요. 근데 아직 개선폭이 또 소폭이라서 '다 끝났다.' 이런 기분은 아니실 것 같기도 해요. 좀 어때요? 계속 해 봐야죠. 그 발표의 제목처럼 음. 이건 완성 없는 이야기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이 완성 없는 이야기의 중간 과정일 뿐이니까요. 음.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가입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두 분의 노력을 들어봤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회원가입 과정을 실험을 시작하기 직전에 과거의 나에게로 돌아가서 조언을 한마디씩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해주실 것 같으세요? 뭔가 결과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결과물이 다 과정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사실 진짜 실패는 더 이상 나아갈 이유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에 동요하지 않고 할 일을 찾는 것, 그게 결국에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핵심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뭔가 자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음. 뭐 작은 것까지도 다시 다 확인해 보고요. 이게 사용자들의 경험을 그 의견을 들을 때 이 좋은 경험을 설계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실패할 위험조차도 뭐 줄어들 테니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계속된 실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가입 과정을 디자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면서 좀 좌절하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나눠주신 지영님, 경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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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리시티 23. 이번 세션에서는 카드를 디자인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카드는 일상적으로 보고 접하기 되게 쉬운 매체잖아요. 하지만 4년 전까지만 해도 토스에서 카드 디자인이라는 영역은 불모지에 가까웠어요. 이 카드 디자인을 처음 해보는 디자이너가 어떻게 배우고 이터레이션을 해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민수님. 안녕하세요. 토스에서 브랜드 디자인하고 있는 최민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민수님은 토스에서 처음으로 카드 디자인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처음 카드 디자인 하게 되셨을 때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때는 심지어 제가 토스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음. 희연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미팅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민수님, 우리 카드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카드도 담당해 주세요. 음. 근데 디자인할 시간이 3주밖에 없어요 하면서 오셨었는데 그때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카드 만들어 본 적은 없지, 시간은 없다 그러지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진짜 일정이 촉박했었죠. 그때 이제 딱 카드를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첫 카드 디자인이기도 하고 책임감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장기적으로 토스카드의 패밀리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그래서 가장 토스다운 디자인을 하려고 했고 토스의 의미와 가치를 담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토스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디자인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안은 토스라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시각화해 본 안이었어요. 토스는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날아가는 그래픽을 넣었고 날아가는 방향으로 카드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동적인 그래픽이 토스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안은 토스와 고객을 동시에 담아서 표현을 했어요. 토스하면 고객 중심이잖아요. 절반은 토스의 블루, 절반은 고객이 선택한 컬러를 배치했어요. 고객이 직접 다양한 컬러 중에서 고르는 재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도 했고 토스 블루를 통해서 토스의 아이덴티티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메탈 카드인데요. 파란색 금속을 만드는 코발트라는 광석이 있어요. 그 광석을 컨셉으로 한 시안이에요. 코발트엔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전이 금속, 푸른색을 내는 화합물, 늘리기 쉬운 성질, 촉매제 이런 코발트의 성질을 토스와 엮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토스의 슬릭한 사용 경험을 시각화해본 안도 있었고 일주일 동안 최대한 많은 방향을 태핑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근데 그러면 이 시안들은 채택이 안 됐던 거죠?
네, 맞아요. 아. 일단 디자인을 해서 팀 내에 공유를 했었거든요. 네. 뭐 열심히 한 디자인이라서 반응을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아, 저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보통이어도 사용은 할 것이고 예쁘다면 자랑도 할 것 같지만 둘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사용하기에 너무 눈에 띄어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라는 말이 눈에 걸리더라고요. 음. 토스다운 카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정작 이 카드를 쓸 고객은 어떤 카드를 선호하는지를 제가 고민을 아예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고객인 토스 팀원분들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음. 만나봤더니 저는 심플한 카드만 써서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로고도 빼면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셨고 저는 귀여운 카드 쓰고 싶은데 캐릭터 넣으면 안 돼요? 라는 분도 계셨고 저는 멋진 카드가 좋아서 꼭 메탈 카드였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이 의견들을 쭉 보니까 인제 여기서 공통점을 취합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진짜 모두가 원하는 디자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들려온 피드백이 내가 쓰고 싶은 카드였어요. 음. 나차 싶더라고요. 의미에 빠져서 정작 고객이 쓰고 싶은 카드, 쓰고 싶은 디자인이 뭘지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예요. 네. 굉장히 공급자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수집한 의견을 살펴보다 보니까 다수의 분들이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셨었고, 그런데 또 심플하기만 하면은 사실 무난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니크함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중에 기타 안에 있었던 투명한 카드에 간단한 그래픽으로 표현한 안이 있었는데, 팀원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투명한 카드에서 유니크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 동시에 그럼에도 지금은 그래픽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음. 주시더라고요. 저는 디자이너여서 그런지 꽤 단순한 그래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그래픽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인제 투명한 재질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았는데 그래픽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갈렸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시안이 전면이 투명한 카드예요.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지만 투명한 플레이트 뒤쪽으로 비치는 배경에 따라서 다른 분위기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당시엔 전면이 투명한 카드는 없었어서 유니크함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투명한 카드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차콜 그레이 컬러의 솔리드 카드도 추가를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카드 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음. 확실히 인제 좀 심플함과 유니크함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공유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일주일 뒤에 이 디자인을 다시 공유를 했어요. 다행히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어. 그래서 짧은 일정이었지만 팀원분들의 공감대를 얻은 디자인이 최종 결정될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놓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시안을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팀원분들도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었고 빠른 속도로 디자인을 디벨롭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디자인관도 많이 바뀌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디자인과는 어떻게 바뀌셨는데요? 예전엔 공급자 관점에서 디자인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고 그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에 집중을 했었죠. 근데 사실 저희는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항상 고객을 염두에 둬야 됐었는데 그때는 가장 중요했던 고객이 누락이 되어 있었죠. 음. 의미를 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객이 쓰고 싶은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고 사실 결국 우린 브랜드 선호를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인제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제품이든 브랜드든 다 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음 카드를 디자인할 때는 또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셨어요? 그 다음에 만들게 된 카드가 토스뱅크 카드예요. 음. 이 카드는 시선을 사로잡는 것, 그리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했는데 지난 토스머니 카드나 토스 PLCC를 거쳐오면서 시선을 사로잡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또 새로움이라는 감정이 카드 디자인의 중요한 기준이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은행이 등장했음을 카드를 통해서도 잘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토스뱅크 카드를 보면은 색이 앞뒤로 다른 것도 특이하지만 그 쨍한 네온 컬러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색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이것도 새로움이라는 감정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색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표현한 미래를 보면
항상 네온 컬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또 네온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새롭다는 의미를 가진 네오스에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오. 저희 슬로건이 이제 뉴뱅킹 뉴뱅크잖아요. 그런 토스뱅크에 어울리는 새롭고 동적인 이미지를 가진 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네온 컬러를 카드에서 구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질 줄은 몰랐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카드는 여러 장의 시트가 합쳐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시트에 인쇄를 하고 이 여러 장의 시트를 하나로 합치는 라미네이트라는 과정을 거쳐서 한 장의 카드가 제작이 되는 거예요. 음. 이게 플라스틱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종이 인쇄할 때랑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온은 인쇄로 구현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색이에요. 시트에 인쇄를 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1차 채도가 떨어졌고 시트를 하나로 합치는 라미네이트라는 과정에서 2차로 채도가 떨어졌어요. 아. 전문가조차도 사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색이 변할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기준으로 삼았었던 그 팬톤 컬러가 공정을 거치면서 유지가 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공정을 거치면서 변화되는 정도까지 고려를 해서 처음 기준 삼는 색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채도 높게 시작을 하면 공정이 끝난 뒤에는 원하는 색으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면 역산을 해서 색을 만드신 거군요. 네, 맞아요. 저희만의 색을 만든 거죠. 근데 또 몇 주 몇 달을 기다려서 샘플을 주고받기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공장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직접 공장에 가서까지 인제 검수를 보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직접 현장에서 피드백을 드리고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또 전문가분이랑 같이 미세한 간격으로 색을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인쇄를 하고 또 제작을 하는 공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색을 맞췄어요. 그러면 민수님이 이렇게까지 공장에 가서 인제 디테일 보셨던 거는 좀 새로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거는 잘 달성됐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도 색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업계에서 엄청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그렇지만 제작사에서도 만족했던 그런 컬러였어요. 음. 그러면 이 컬러 외에도 새로움을 위한 요소들이 더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온 컬러만으로도 사실 새로운 카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색을 컨셉으로 했던 카드가 이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뒤 컬러를 달리해서 마치 두 장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리버서블 디자인이 그건데요. 네. 요즘 패션 아이템으로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카드를. 네. 그래서 리버서블 자켓처럼 두 가지 디자인 중에 원하는 색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의 색을 달리 가져갔습니다. 그럼 그 리버서블의 앞뒤 색 조합은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전에 카드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인 제가 좋아하는 색 조합보다는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경우의 수를 늘려서 샘플을 많이 제작을 했고 네.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회사 라운지에 이제 카드를 깔아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분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어떤 게 예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컬러를 우선순위에 뒀었고 네 종의 컬러가 잘 어우러지는지 고려해서 최종 세트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카드 그 밑면이 쏙 들어간 디테일도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그걸 VTB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카드 디자인은 그 상품마다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VT만 보면 이거 토스카드네?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으면 했어요. 처음에는 직사각형 플레이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둘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뭐 그래픽을 어떻게 갈지, 음. 가이드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음. 고민들에서 이 직사각형 자체를 좀 벗어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다다르더라고요. 음. 실제로 카드 플레이트의 모양을 변주한 사례들이 있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사각형을 벗어나려고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VTB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고 VTB는 카드 꼽는 방향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했어요. 유니버설한 아. 디자인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카드 모양을 변형하는 게 쉬운 작업인가요? 왠지 좀 공정도 어렵고 비용도 더 들었을 것 같아서요.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 사례가 드물기는 했고요. 네. VTB를 구현할 때에도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 공장에서 자동으로 카드를 옮겨주는 집게가 있어요. 다음 네. 공정으로 옮겨주는. 네. 근데
첫 디자인에서는 이 집게가 홈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카드를 못 잡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홈의 위치, 크기, 깊이를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을 해서 다 샘플로 제작해 본 다음에 공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거쳐서 현재의 VTB 완성이 됐어요. 아, 그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쉽게 결정된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면 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어요? 성공에 대한 열망? 성공에 대한 열망. 아, 네. 아, 거창하지만 진심으로 토스뱅크 카드를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저 인터뷰를 해봤을 때 예쁜 카드면 더 결제하게 된다는 내용들이 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토스뱅크 카드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계속 집착하면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쭉 카드를 디자인해 오는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처음으로 카드를 디자인해야 했던 과거의 민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 주실 것 같으세요? 더 많이 그려보고 더 많이 만들어봐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많은 방향을 검토해봐야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동료들을 설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보지 않는 이상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직접 보고 만지고 사용해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걸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완성품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의도했던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집착하고 또 집착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완성품이 나왔을 때 후회가 남으면 안 되니까요. 네. 이번 세션에서는 수많은 시안을 만들면서 토스만의 새로움을 발굴해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민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플리시티 23. 이번 세션에서는 이 컨퍼런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번 심플리시티에는 촬영된 영상이 없는데요. 이런 독특한 컨퍼런스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팀원분들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기획 파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세션 호스트를 맡은 브랜드 디자이너 김지윤입니다. 저와 함께 기획했던 이선님 한번 모셔볼게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크루팅 프로젝트 매니저 김희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이선님은 이런 컨퍼런스 기획을 혹시 전에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완전 처음? 네, 완전 처음이고 네. 지금까지는 서비스에 속한 유저 대상의 마케팅만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토스에서 처음으로 디자이너 대상으로 진행하는 컨퍼런스 기획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획을 위해서 심플리시티 21년도 영상을 계속 돌려봤거든요. 토스가 심플리시티를 어떤 목적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초반에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심플리시티 21년도 영상이 누적 조회수 40만이 넘을 정도로 반응이 정말 좋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막 면접자분들도 토스의 신규 입사자분들도 계속 심플리시티 언급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토스 디자이너들이 쌓은 값진 러닝을 업계에 알리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라서 장기적인 채용 브랜딩에도 정말 효과적인 행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전 심플리시티 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서 그것보다는 더 나은 방식을 찾고 싶기도 했고요. 근데 이선님은 그렇게 처음 기획해보시는데 컨퍼런스라고 하면 처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어요? 저는 단어부터가 되게 각 잡힌 세트장에서 촬영된 멋진 영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보면 진짜 멋있다,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멋진 결과물도 많고요. 맞아요. 저도 좀 그런 이렇게 막 멋있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자로서 우리는 그런 멋진 결과물을 보면 사실 바로 현실에 적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 같은 큰 기업이 멋있는 디자인 발표를 하면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 심플리시티도 똑같이 되게 각 잡고 촬영한 거였어가지고 이번엔 좀 더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내용 그 자체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 공감할 만한 문제 상황 그리고 이걸 해결해 나간 구체적인 과정을 좀 낱낱이 보여주자 이런 컨셉으로 갔거든요. 맞아요.
심플리시티 21년도 때도 디자이너분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다는 피드백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더욱 멋있는 성과가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우리가 실패하는 과정까지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가능한 방법을 찾느라 고생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능한 방식이 저도 그때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진짜 막막했어요. 그때 뭐 이미 컨셉은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니까 다 같이 만나서 막 무지성으로 막 헛소리를 하는데 맞아요. 그때 뭐 디지털 졸전을 만들자 음. 아니면 뭐 앱을 만들어서 뭐 디자이너들이 막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자 막 이런 안드로메다로 가는 아이디어 막 말하다가 그러다가 이사님이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죠. 맞아요. 제가 음성 기반의 팟캐스트 아이디어를 던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키노트나 여러 컨퍼런스 레퍼런스를 많이 찾았는데 새로움에 집중을 하면 계속 기획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를 놓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가진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임팩트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한계는 영상이었어요. 사실 영상도 어쨌든 콘텐츠를 담는 하나의 수단이니까 저는 그 수단을 영상 대신 음성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어떻게 하면 영상을 쉽게 만들까까지만 생각했지 음성으로만 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던지기만 했는데도 저는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음성을 활용한 형태까지만 생각했는데 디자이너분들이 엄청 아이데이션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질문 남기기, 뭐 좋아요, 인증카드처럼 세부적인 기능과 액션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1년도와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에는 유튜브 영상에만 올리니 페이지 뷰수나 조회수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플리시티 23년도 세션에 디테일한 세부적인 액션에 대한 지표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세션에 좋아요나 의견 남기기 액션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세션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인터랙션 세션 그리고 UX 라이팅 세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컨퍼런스 카테고리 5가지 의미도 어떻게 나왔는지 좀 듣고 싶어요. 카테고리는 디자이너가 자주 겪는 공감할 만한 문제 상황 5가지로 만들었어요. 그 해결 방법은 뭐 각자 다르겠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는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컨퍼런스 컨셉 자체가 캐주얼함이니까 막 거창하고 멋있는 이름보다는 쉽고 친근하게 쓰고 싶었고요. 저는 키카피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오늘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모든 디자이너에게 이거요. 이거는 또 진짜 우연히 찾게 된 카피인데 희연님이랑 컨퍼런스 소개 아티클을 쓰려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 즉 디자이너분들한테 우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구나 싶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형이 아닌 편지처럼 디자이너분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헤매고 있다,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카피를 쓰게 됐어요. 실제로 연사분들이랑 대본 쓰고 녹음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심플리시티 운영하면서 저희 어려운 지점이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지훈님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 뭐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포맷이어서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의심 속에서 막 녹음과 편집, 디자인, 개발 이거를 전부 병렬로 진행하게 된 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새로운 포맷인데도 저희가 4-5개월 만에 이걸 끝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싱크하고 진행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모두 원팀으로 막 이사님이랑도 초단위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모든 결정과 실행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이사님도 프로젝트 매니징 하시면서 난항이 많았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일정이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었어요? 2가지 숨겨진 노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플리시티에 참여하는 팀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봤을 때 한 번에 심플리시티 프로젝트 일정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로 프로젝트를 촘촘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트만 보면 지금 어떤 단계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요. 맞아요. 저 이사님이 만든 마스터시트 맨날 보면서 작업했잖아요. 또 두 번째 노력은 뭐예요? 두 번째는
심플리시티 굿즈의 기획부터 제작이 2주도 걸리지가 않았어요. 오, 네. 그렇게 빨리. 네, 사실 컨퍼런스 리소스를 좀 최소화하고자 굿즈 기획에는 큰 시간을 좀 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내용에 신경 쓰다 보니까. 네. 그런데 컨퍼런스 오픈일이 계속 다가오니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컨퍼런스 콘텐츠를 경험을 하고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심플리시티를 기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좀 2주 만에 심플리시티 그래픽을 활용한 스티커와 티셔츠를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정이었는데 빠르게 실행하고 결정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2주 만에 만들었는데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막 저희가 굿즈 반응도 좋았는데 그냥 이번 심플리시티 내용에 대한 반응 자체가 엄청났잖아요. 맞아요. 우선 컨퍼런스 형태 자체가 새롭고 충격이다라는 반응이 가장 압도적이었고 세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진짜 솔직한 과정을 볼 수 있었다는 바이럴이 많아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디자이너분들도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토스 뒤에 사람이 있구나. 막 진짜 이런 얘기 듣고 싶었다 같은 그런 피드백 주셔서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블로그나 트위터 같은 바이럴을 보면은 세션을 여러 개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복습을 하고 필사도 하고 별도로 노션으로 정리를 하는 것처럼 내용을 계속 곱씹는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의 이유가 컨퍼런스 내용이 디자이너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된 콘텐츠였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차례인 것 같은데 사실 더 솔직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모든 세션을 같은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오. 그게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라는 파트예요. 그러면 저희도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지훈님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심플리시티를 한다면 과거의 나에게 뭐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왠지 똑같이 헤매고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막 대충 10번은 뒤집히겠지 했는데 진짜 막 4, 50번씩 뒤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잘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의 진심이 많은 분들한테 영감과 응원이 될 거라는 믿음, 이걸 꼭 붙잡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이선님은요? 아무래도 기획을 맡으면 혼자 생각을 하면서 구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팀원분들하고 계속 핑퐁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가진 고민을 솔직하게 공유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전에 제가 주말에 마케팅을 고민을 하면서 좀 끙끙 앓고 있었는데 지윤님이 바로 월요일에 같이 고민을 해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답답했던 마음이 어딘가 정답은 있을 거라는 낙관으로 바로 바뀌었거든요. 네. 진짜 짧은 찰나에. 네. 그래서 더욱더 솔직한 이야기, 지난한 과정을 팀원분들하고 더 자주 공유를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가 기획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이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번엔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토스하면 깔끔하고 세련된 3D 그래픽이 떠오를 텐데요. 이번엔 장난스러운 낙서가 컨셉이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을 모시고 그 그래픽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경태님, 수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조수희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김경태입니다. 와. 이번에 심플리시티 그래픽이 그동안 토스의 그래픽 스타일과 굉장히 달라요. 네. 이거는 어떤 컨셉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건가요? 저희 그래픽이 대부분 클리어하고 좀 볼륨감이 있는 3D 그래픽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번 컨퍼런스 무드를 생각해 봤을 때 캐주얼하고 좀 편안한 그런 담소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랑 그 3D 룩이랑 맞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그래픽에 녹여내려고 하다 보니까 2D 베이스의 캐주얼한 그래픽으로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래픽 컨셉이 한 번에 결정되지 않았었잖아요. 그쵸. 그 과정을 함께 하셨었잖아요. 한 3-4번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지난번 컨퍼런스처럼 세션별 키워드랑 그리고 기하학적인 요소 요 2개만 이용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테스트 시안이에요. 음. 좀 많이 되게 러프한데 근데 처음에 팀원분들이 이걸 보고 컨셉에 비해서 너무 엄근진한 것 같다. 좀 천국의 문에서 침판받는 것 같다. 뭐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세션 키워드랑 기악 도형 구성 요건 유지를 하고 여기서 좀 더 라이트한 느낌으로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이트한 토크쇼는 미국 토크쇼가 그럴 것 같고 미국 토크쇼는 뭔가 통과제리 오프닝 같은 무대 느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안으로 제작했던 게 저희 사이에서 일명 통과제리 시안인데요. 아, 이거 기억나요. 이 무대 위에 이제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메타포로 제 나름 익살스럽게 바꿨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팀원분들한테 보여주니까 저것도 아직 너무 멋진 것 같다. 저 캐주얼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캐주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나름 따뜻하게 피드백 해주시더라고요. 이때 경태님이 아직 멋짐을 좀 못 내려놓으셔가지고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생각해봤을 때 3D 안에서 볼륨을 이미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여기서 3D 안에서 볼륨을 더 줄이는 것보다는 아예 2D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때 딱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본 게 2D 스트로크 인척하는 3D 스트로크였는데 저를 비롯해서 다른 팀원분들도 이거다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제일 있었고 근데 초안에 그렸던 이 스트로크는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이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스트로크 자체가 너무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낙서 같은 느낌이면 더 캐주얼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훈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렸던 손그림인데 무슨 좀 낭냥 펀치 하듯이 서로 그린 거 주고받다가 맞아요. 근데 저희가 낙서도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느낌 있게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예전에 제가 한번 수인님이 그렸던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수인님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DM 했었죠. 네, 맞아요. 그때가 금요일 날인가 그랬는데 지훈님, 경태님이 되게 급하게 갑자기 통화되냐고 고민 있다고 하시면서 DM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갑자기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합류했을 때 수인님은 어떤 상태였어요? 저는 일단 중간에 투입돼가지고 딱 처음에 그 엄근진 스타일이랑 캐주얼한 스타일 그 두 가지를 섞는 그래픽이었으면 좋겠어요의 미션이랑 5가지 세션의 주제만 알고 조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 그런지 그 화려하고 심플하게 같은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는데 또 반대로 스타일이 아직 좁혀져 있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좋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태님, 수인님이 낙서 컨셉으로 두 분이 같이 작업하게 된 거였네요. 네,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경태님이 평소에 잘하시는 그런 그래픽 스타일로 가지 않았던 건데 그거를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 혹은 그렇게 해서 발생했던 어려움은 뭐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주로 하는 업무는 3D 그래픽 업무긴 한데요. 사실 평소에 개인적으로 2D 일러스트 쪽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3D 그래픽이 한창 유행이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유행이 지났다기보다는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에 다음 차례의 그래픽 스타일은 뭘까?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또 그걸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평소에 하다 보니까 스타일에 대한 도전에 대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번 기회에 해봐야지 그런 마음. 그래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팀원들 피드백을 받으면서 새로운 컨셉을 뽑아내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경태님만의 노하우가 있었는지. 일단 수정하는 과정 자체가 체력적으로 지치긴 해요. 근데 오히려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한 게 새로운 그래픽 스타일을 평소에도 찾아보고 싶었고 공부랑 이 실전이랑 병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 절약되는 느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경태님 이거 자기 합리화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피드백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드백이 계속 나와서 수정을 좀 하긴 했지만 보통 핵심적인 문제는 남보다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랑 상대방의 피드백이 비슷할 때도 있는데
일단 그걸 상대방 입을 통해서 먼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되게 조그마한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말한 피드백을 전부 적어보고 그리고 내가 고치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쭉 한번 나열해서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공통된 것들, 교집합에 있는 부분만 추려서 이제 반영을 하는 식으로 저는 작업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반영하면 더 끔찍한 혼종이 나오기 쉽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수희님은 그래픽 작업하실 때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 펼치셨는지 궁금해요. 이것들은 제가 이제 첫 미팅 때 가지고 갔던 스케치들이었는데요. 경태님이랑 같이 협업하게 되니까 뭔가 경태님이 잘하시는 3D랑 저의 낙서 드로잉을 섞어서 진행해봐도 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식으로 아예 손 낙서 느낌을 살려보면 어떨까 하는 시안도 있었고, 또 전체적인 레이아웃 디자인을 각각의 세션 카테고리 주제에 맞게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언노운 에리아 세션에서는 주제 자체가 미지의 세계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느낌이니까 뭔가 그 안개 그래픽이 화면 가득 채워져 있고 사용자가 그거를 좀 치워내면서 제목을 읽어내야 한다든지, 아니면 게린 클로서 같은 세션에서는 워딩 그 자체로 타이틀이 화면 가득 채워지면서 점점 크게 다가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풀어봤던 것 같아요.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막 전에 공유해 주셨을 때 다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 괜찮은 컨셉들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결정하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합류했을 때부터 컨퍼런스 런칭까지 데드라인이 길지 않았고, 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멋진 그 공간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짜여져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더 잘 살릴 수 있으면서 전체 컨셉인 캐주얼함에 제일 잘 어울리는 2D 손낙서 스타일의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낙서여서 왠지 그리기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낙서를 잘하기 위한 팁도 있나요? 아니, 이게 웃긴 게 작업하면서 더 못 그리려고 여러 번 다시 그린 그래픽들도 있었어요. 세션별 그래픽을 다 그리고 나서 지은님이랑 한 판에 모아봤는데 좀 잘 그려진 그래픽들은 유난히 눈에 걸리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완성된 형태로 그리니까 좀 매력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은님이 좀 더 못 그려봐 주세요 하는 요청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더 흔들린 선이랑 완성도 낮은 그림체로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게 제목이랑 낙서가 되게 찰떡같이 잘 붙는데 그 메타포를 어떻게 뽑아내시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각각의 주제에 맞으면서 또 뻔하지 않은 메타포를 찾아내는 게 약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각 세션의 헤드라인을 뜯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강조되어야 하는 동사나 명사 키워드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들을 이리저리 조합해보는 방식으로 작업했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로 내린 의사결정 뒤집어 엎기라는 타이틀은 데이터랑 뒤집어 엎다를 섞어봤어요. 뒤집어 엎다 하면은 보통은 떠오르는 게 상하 반전, 엎어진 식탁, 넘어진 물잔, 부침개, 뒤집개 같은 이미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으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차트 그래픽이랑도 제일 잘 붙을 것 같은 부침개, 뒤집개를 같이 섞어서 작업해보는 방식을 가져갔어요. 되게 그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메타포에서 출발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헤드라인이 대량 바뀌는 바람에 아직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요 부침개 뒤집개랑 유일한 장애물이 상상력일 때 세션에서 그렸던 상상하는 트래픽 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혹시 웹사이트에 얹어지는 그래픽이어서 좀 더 고려했던 지점? 뭐 어려웠던 지점 같은 것도 있었어요? 토스에 와서 해보는 새로운 포맷의 작업이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재밌고 좋았어요. 예를 들면은 다양한 UI의 버튼을 제 손으로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티저 사이트에서는 손으로 그린 낙서 모션을 로고 폰트 위에 입혀보기도 했고요. 손그림이 가진 매력이 있어서 이것들을 사이트 이곳저곳에 적용해 볼 수 있었던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션에 보이는 효과들도 모두 수인님의 낙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되게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효과, 낙서 효과 너무 예쁘다고. 맞아.
그럼 병태님도 웹사이트여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저는 어려웠던 부분보다는 용량의 한계가 좀 많이 느껴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엄근진한 톤에서 캐주얼한 무드로 바꾸면서도 많은 이제 볼륨을 줄였는데 그 와중에 그라디언트 스트로크 컨셉은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형태다 보니까 키비주얼로 홈에서 공간감을 더 주는 용도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진짜 3D 오브젝트로 만들기도 했었고 직접 세션 카드랑 배경 오브제도 만들고 인트로부터 홈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게 결국 매끈한 스트로크가 나오려면 그만큼 폴리곤 수가 많아야 돼서 용량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뒤에 들어간 배경은 처음에 3D로 테스트했던 것처럼 원통형 스크린에 이제 영화를 틀듯이 이제 영상으로 구현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 경태님이 3D로 구현을 해봐가지고 지금의 그 홈페이지 구조가 나올 수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비주얼 상에서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배경에 있는 그래픽들을 뭐 마우스에 따라 반응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죠. 그러면 프로젝트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플리시티를 다시 하게 된다면 과거의 경태님, 수인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새로운 그래픽 톤의 시도였어가지고 초반에는 저도 모르게 좀 컴포트 존 안에 머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더 멀리까지 가볼 걸, 뭐 예를 들면은 왼손으로도 그려본다거나 다른 툴을 이용해서 그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캐주얼한 스타일이라는 것도 무궁무진하니까 더 과감하게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실패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와 실패를 더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비주얼 구상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줄여봐도 괜찮아라고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컨퍼런스를 담을 뭔가 예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임했었는데 인터랙티브 3D처럼 비주얼 이외의 시도를 좀 더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보통 운영 업무 중에는 여러 시도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좀 실패를 많이 하더라도 러닝을 많이 쌓아라라고 좀 잔소리 해주고 싶습니다. 네. 컨퍼런스의 컨셉을 그래픽에 담으려고 두 분 모두 너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디자이너분들도 그래픽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주신 경태님, 수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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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인터랙션으로 새로운 충격을 주었던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심플리시티 보신 분들이 다들 인터랙션 너무 멋있고 신기하다 하는 반응 해주셨는데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디자이너분들 모셔서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연주님, 지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심플리시티에서 두 번째 인사드리네요. 인터랙션 디자이너 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주님이랑 같이 일하는 인터랙션 디자이너 김지혜입니다. 와. 와. 이번에 이 컨퍼런스 포맷이랑 인터랙션에 대한 반응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연주님이 처음 합류했을 때 인터랙티브 팟캐스트라는 컨셉만 정해져 있었어요. 지윤님, 연주님, 저 셋이 모여서 컨셉 키워드를 같이 뽑아보고 바로바로 프로토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작업할 때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엄청 다양한 곳에서 레퍼런스를 수집했어요. 어떤 다양한 곳이요? 막 주말에 본 사운드 전시, 뭐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영화관에서의 경험 등 되게 웹 디자인이 아닌 것들에서 영감을 찾았어요. 그중에 돌비의 트레일러 영상에서 큰 영감을 받았어요. 홈에 들어왔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션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소리가 선명하고 안 보이는 세션은 멀리 있는 것처럼 작게 들린다면 3D 음향처럼 리얼할 것 같더라고요. 퀵하게 영상으로 컨셉을 잡아봤는데 길드원 분들 반응이 좋았어요. 맞아요. 저희 초기에 컨셉이 너무 안 잡혀서 우왕좌왕했었는데 지혜님이 이 웅성웅성하는 사운드까지 세심하게 입힌 프로토타입을 딱 보여주는 순간 다들 와 하면서 이 컨셉에 꽂혔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사운드 컨셉과 어울리는 다양한 시안들을 테스트해봤어요. 세션들이 공간에 펼쳐져 있고 마우스로 브라우징하는 방식, 아니면 원통 모양으로 세션이 둘러싸인 방식 등을 그려봤죠. 제일 고민이었던 건 세션의 썸네일이었는데요.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서 스틸컷이 없다 보니까 어떤 걸 보여줘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세션마다 핵심적인 요소를 가공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UI, 브랜딩, 리서치, 라이팅, 하드웨어 이렇게 세션마다 분야가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일관성을 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앨범 커버처럼 그라디언트를 썸네일로 만들어볼까 하는 시도도 했다가 세션으로 들어가는 큰 버튼 같다는 의견을 받고 시안을 버리기도 했고요. 정말 저희 많은 방황이 있었죠. 아, 맞아요. 최종안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시안들이 있었는데요. 캐주얼함이라는 컨셉 키워드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 그래픽을 얹기에 좋은 UI인지, 사용하기 편리한지를 체크하면서 시안을 좁혀갔었어요. 그러면 홈 말고 세션은 어떻게 디자인했나요? 사실 저희가 디자인을 시작할 때 아직 연사자분들이 녹음하기도 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여줄 이미지 자료가 대략 몇 분에 한 번 등장할지, 세션을 볼 때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지도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중간중간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줘야 할까? 슬랙 대화를 보여줘야 되는 세션도 있을까? 이런 식으로 뭐가 필요할지 상상해가면서 디자인을 해야 됐어요. 완전 다 추측하면서 상상하러 시작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작년 심플리시티 대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에이션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윤님이 첫 테스트 녹음을 해오셨잖아요. 그걸로 실제 대사랑 이미지들을 시안에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시각 자료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거의 다 그냥 대화였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한 번 시안이 나오고 다음 시안이 언급되기 전까지 텀이 꽤 길어가지고 유저는 계속 대사만 보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 자료에 의존하는 레이아웃은 안 되겠다. 한참을 말만 해도 재밌을 수 있도록 최대한 텍스트를 주인공으로 살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텍스트가 메인이면서도 뜨문뜨문 나오는 시각 자료를 어떻게 잘 붙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갑자기 텍스트가 밀리면서 옆에 이미지가 나오는 비주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얼른 만들어본 초기 프로토타입이 요거예요. 이 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바로 옆에 연관된 이미지가 나오고 귀여운 짤이 나오고 밑줄이 쳐지고 하니까 보여줄 시안이 없는 구간에서도 심심하지 않고 팟캐스트 컨셉이 잘 살더라고요. 맞아요. 세션이라는 게 지루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효과가 들어가니까 몰입감도 생기고 내용이 재밌어지더라고요. 이때부턴 진도가 쭉쭉 나갔어요. 여러 개의 텍스트 효과들을 잡아보고 시안은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을지 레이아웃 테스트도 많이 하면서 세션 디자인을 구체화해 나갔어요. 이거 자체가 되게 새로운 포맷이었는데 이번 작업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사실 저희는 대부분 앱 안에 경험을 디자인하니까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프로토타입은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당시에 스크롤에 맞춰서 사운드를 매핑할 수 있는 툴이 없어가지고 에펙에서 사운드 데시벨을 조정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개발자 병철님이랑 QA 하면서 가장 작게 들릴 때, 크게 들릴 때, 호버했을 때 사운드 크기를 조절했고요. 저도 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모션이 재생되고 이런 걸 만들어야 했는데 20초짜리 프로토타입 만들려고 녹음본을 수십 번 들으면서 에펙에서 타임스탬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입력하고 이런 노가다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혜님도 저도 사운드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게 처음이라서 서로 새롭게 알게 된 꿀팁 막 공유하고 했었어요. 이거 프로토타이핑 하는 게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저희 세션이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많은 세션들에 실제로 자막 효과를 입히고 이미지 넣고 하는 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처음부터 시스템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텍스트 효과는 강조할 때 쓸 거, 연사자분들이 웃을 때 쓸 거, 녹음 때 빼먹은 말 있을 때 쓸 거, 요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또 시각 자료는 텍스트 위로 뜨는 짤, 옆으로 밀고 나오는 이미지, 시안 여러 개를 빠르게 보여줄 때 쓸 거, 크게 보여줄 때 쓸 거,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션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어요. 이렇게 컴포넌트들은 준비됐는데 이제 자막에 이걸 입힐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디자인 시스템 TDS에서 마크다운 룰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텍스트 앞뒤로 슬래시 블루라고 써주면 그 부분만 블루 컬러가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진짜 편하고 룰만 정의하면 무한한 확장성이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자막 파일에 텍스트만으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심플리시티 컴포넌트에 맞는 마크다운 룰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크다운 룰은 다 만들었는데 이 많은 대사들에 일일이 어떻게 입력하지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효과가 어느 텍스트 부분에 몇 분 몇 초에 시작될지 하나하나 다 입력해줘야 했거든요. 이 방식을 처음에 지우님이 테스트해 보신다고 세션 하나에 마크다운을 일일이 쳐서 효과를 다 입혀봤어요. 아, 진짜 이때 15분짜리 세션 하나 완성하는데 꼬박 8시간이 걸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절대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희 디자인 전략 리드 수영님이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마크다운 대신에 이모지로 적용하는 방법을 만들어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마크다운을 마크다운하는 이모지 룰을 만드신 거예요. 이 룰을 하나하나 타이핑하지 않고 이모지로 바꾸니까 작업 시간이 확 줄었어요. 근데 각 효과가 몇 분 몇 초에 등장할지 타이밍도 다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요거는 수동으로 타이밍 찾아서 넣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영님이 이 대사 총 시간을 총 글자 수로 나눠 가지고 대략 이 텍스트는 이때쯤 시작할 거다. 이걸 계산해 주는 타임스탬프 유추 로직까지 만드셨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수영님은 천재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착착 진행됐어요. 세션별로 엑셀 시트를 쫙 만들고 21개 녹음본을 자막 파일로 만들고 이모지로 효과 싹 입히고 개발자 병철님이 만들어주신 프리뷰 사이트로 효과를 바로바로 확인해가면서 세션 꾸미기를 했어요. 아, 근데 그래도 이게 양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 어시스턴트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션 하나하나 발표자 매핑하고 오타 고치고 해주신 어시분들이 없었다면 저희는 진짜 컨퍼런스 오픈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 인디 어시 송우님은 최종 검수하시느라고 세션별로 거의 20번씩 들으셨대요. 거의 우리 대사까지 외웠잖아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플리시티를 다시 하게 된다면 과거의 연주님, 지혜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오픈 일자가 딱 정해져 있고 홍보도 대규모로 하는 프로젝트를 사실 처음 해봤거든요. 참고할 레퍼런스도 마땅하지 않고 진짜 부담감이 컸어요. 매주 시안 가져가야 되는 회의 전날이 되면 혼자 조용히 탈주할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오픈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영상이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셨다가 이렇게 새로운 포맷으로 나오니까 이 컨퍼런스 경험 자체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진짜 뿌듯했어요. 그래서 오픈 전에는 '다시 돌아가면 절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생한 만큼 짜릿한 보람이 돌아오는 프로젝트니까 힘들어도 탈주하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헤맸었는데 그럼에도 디자인을 디벨롭할 수 있었던 건 옆에 있는 팀원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더 좋은 건 없을지 계속 제가 객관화할 수 있도록 서로 피드백을 줬거든요. 그리고 연주님이랑은 서로 디자인하는 모니터 화면을 녹화해서 공유하거나 시안을 바꿔 그려보기도 했는데요. 서로의 작업 과정을 보니까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도 할 수 있네 싶어가지고 좋은 자극이 되기도 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혼자 모니터 앞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팀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작업 과정과 고민을 공유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이번엔 새로운 컨퍼런스 포맷을 디자인해주신 지혜님, 연주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도와 실패가 있었어요. 그 과정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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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리시티 23 이번 세션에서는 컨퍼런스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사용자를 어떻게 만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투스팀에서는 모든 문제를 사용자들로부터 발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리서처분들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리서처 박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토스 리서처 서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화정님은 심플리시티에는 안 나오셨었잖아요. 네, 그죠? 처음이에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반갑네요. 네. 그러면 처음 이제 간략하게 토스 UX 리서처 팀 구성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는 리서치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유저 리서치 팀이 있고요. 또 이제 유저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리서치 플랫폼 팀이 있어요. 오, 디자인 플랫폼 팀, 디자인 시스템? 이거는 익숙한데, 음. 리서치 시스템은 뭐예요? 리서치 아. 플랫폼 팀은 뭐 하시나요? 좀 생소하시죠? 사실 저희 리서치 팀에서는 토스의 수많은 리서치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플랫폼 팀분들께서 든든히 지원해주고 있어가지고 덜 힘들거든요. 그쵸, 맞아. 네, 음. 플랫폼 팀에서는 리크루팅이라든지 유저 풀을 관리하신다든지 툴 개발부터 유저를 만나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를 다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리서처는 리서치에만 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맞아요. 진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주세요. 리서치분들. 아, 그러면 이제 리크루팅하고 어떤 유저들을 만나서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기까지, 그리고 만난 후에 이제 그 인터뷰 비용 지급이랑 뭐 여러 가지 툴 운영 교육, 이걸 다 리서치 플랫폼 팀에서 봐주고 계시는군요. 네, 다 해주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리서처분들은 다른 직군들과는 어떻게 협업하세요?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분들이 주로 제품을 만들다가 고민이 되게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리서치 팀을 좀 많이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심플리시티에서 소개된 슬님과 유라님의 장애인의 날 이벤트 UT가 있었는데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게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들도 사용하기 편하신 건지 되게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맞아요. 진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던 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용자분의 제스처를 되게 유심히 관찰해야 됐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쓰시는 보이스 오버라는 환경이 있거든요. 거기서 UT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설계랑 진행 자체에 난이도가 좀 있는 UT였어요. 오, 화정님은 이런 UT를 전에 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우와. 그래서 사실 모두에게 좀 난이도가 있던 건이었고 그 실무자분들이랑 저랑 함께 해가지고 리서치 설계부터 실제 인터뷰나 결과 도출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했던 케이스예요. 다들 새로운 도전이었네요. 네. 멋있어요. 좀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리서처가 직접 발제해서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선행 리서치 개념으로 이제 비즈니스 앱을 잘 사용하는 사장님들의 하루 일과는 어떨까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과를 트래킹하면서 뭐 디바이스는 어떤 걸 쓰는지, 저희 앱 사용 전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파악하면서 기회 요소들을 발굴하는 리서치였어요. 그래서 인사이트도 잘 전달드리고요. 또 이런 것들은 해보면 너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리서처 입장에서. 네, 너무 재밌고 보람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런 리서치들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리서치만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요. 팀 차원에서 했던 것 중에 좋은 예시가 건강검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토스의 사용성을 서비스별로 보는 거는 많이 했는데 토스 앱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는 좀 부족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리서치 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토스의 전반 사용성을 건강검진 해본다는 컨셉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했었고 그 인사이트를 좀 전사적으로 공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 팀에서 고민이 있으실 때 리서치 팀을 찾아오기도 하고 리서치 팀에서 이런 건 선제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품 팀에게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전사적 관점으로도 리서치를 주도해서 인사이트를 부어주시기도 하는군요. 네네. 그럼 이렇게 공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공유하면 아무래도 1대1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 제품의 실무 담당자분들이 그 결과 내용을 함께 공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도 더 빨리 일어나고 모두가 조금 더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더 적절한 방향으로 빠른 개선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유기적으로 일하시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고 이번에 심플리시티에서 보니까 디자이너 분들이 UT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맞아요. 여기 토스 디자이너분들 UT 정말 많이 하세요. 음. 그래서 복잡한 UT는 저희가 하지만 좀 간단한 것들은 직접 하실 수 있게 다 제안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UT 처음 하려면 되게 어렵고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빠르게 유저를 만나서 물어볼 수 있는 무물이라는 또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어요. 무물은 뭐예요? 무물은 저희의 자랑이거든요. 음. 플랫폼 팀에서 열심히 만들어주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랜덤한 토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UT나 인터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만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저 무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디자이너분들이 찾아오면은 네. 뭐 바로 매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통 오늘 찾아오시면 다음 날 바로 만나실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이 되고 있어요. 와, 엄청 빠르죠. 대단하네요. 회사 동료도 오늘 얘기해서 내일 미팅 잡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대단하다. 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걸 또 플랫폼 팀에서 네. 만들고 프로그램 네. 기획해 주신다는 맞아요. 거군요. 그러면 제품팀은 이렇게 든든한 리서치 팀과 리서치 플랫폼 팀이 있어서 리서치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실무자분들이 어렵고 좀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꽤 있는데요. 주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 그 유저분한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지 그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인터뷰나 UT를 하면서 종종 진행자의 생각을 먼저 전달하면서 유저분한테 물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일도 있기는 했어요. 이미지가 있어서 이해가 쉬우셨던 걸까요? 처럼 본인의 생각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사용자분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진행자의 의견을 그대로 동의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중립적이고 열린 질문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왜 이해가 쉽다고 느껴지셨어요? 처럼 조금 더 열린 질문을 하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요. 네. 이게 유도신문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유저들을 어떻게 만나는지도 질문 되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일반적으로 토스 유저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푸시를 보내서 인터뷰나 UT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먼저 인터뷰를 제안드리고요. 심플리시티 사례 나왔던 틴즈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뭐 줌이나 이런 구글 미팅의 비대면으로 뵙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토스 유저가 아닐 때는 어떻게 만나요? 토스 유저분이 아닐 때도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토스 미가입자분들을 만나서 그 토스의 가입 과정과 관련된 사용성 테스트를 했어야 됐어요. 그때는 이제 가입 과정을 봐야 되니까 토스 유저분이 아니라 미가입자분들을 리크루팅 했어야 됐는데 내 지인 추천이나 인스타 광고나 아니면 외부 업체의 도움까지도 받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게릴라로 그냥 매장에 들어가서 간단한 것들 여쭤볼 때도 사실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지나가던 매장에 그냥 네, 들어가서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유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리크루팅 방법들은 좀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 주신 그 청자분들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토스 앱에서 푸시를 보내서 유저를 만난다. 요거는 활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좀 인스타그램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회사의 공식 인스타 채널을 이용해서 글을 올려서 모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 리크루팅 하고 싶은 유저들이 많이 있는 공간들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도 리크루팅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유저분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게시글로 이런 이유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인터뷰 응해주실 분 찾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걸까요? 네, 맞아요. 구글 폼이나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 인터뷰에 관심이 있고
받고 그 인터뷰 참여에 동의하신 분들만 모아서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모집하려는 인터뷰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먼저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만 뽑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간혹 뭐 저희가 뭐 기프티콘을 드려요라고 하면은 거짓으로 기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랜덤으로 모집할 때에는 그 각각 세그에 입력하신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고서 연락드리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20대 뭐 여성의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 이런 걸 이제 내가 원한다라고 네. 하면은 이미 그 화정님이 말씀하신 구글 설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 아닌 분들도 있고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는 꼭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뽑는다라고는. 아, 20대 여성을 구합니다. 이렇게 네, 쓰면은 네, 20대 여성이 아닌 분들도 기프티콘 네, 네, 때문에 네. 응답하실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아, 네, 연령을 네. 알려주세요. 뭐 네. 성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네, 질문하신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네네. 아, 되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 이제 설문도 있고 유저 인터뷰도 있고 UT도 있고 이런 방법론들이 다양한데 어느 상황에 어떤 방법론을 쓰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리서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리서치를 통해서 내가 뭘 알고 싶은지, 어떤 걸 검증하고 싶은지, 그런 걸 명확하게 정하고 진행한다면 리서치를 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UT, 유저빌리티 테스트는 사용성 평가인데요. 제품 안에 사용성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서 더 쉽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심플리시티에 나왔던 시니어분들 UT를 지인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쵸, 지인님? 네, 맞아요. 너무 오래됐는데. 저희 보면 심플리시티에서 시니어분들 회원가입 과정 봤잖아요. 이때 이제 이게 UT로 한 건데, 특정 태스크를 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세요. 뭐 홈 화면에서 만보기를 찾아가 보세요. 등의 태스크를 줬을 때, 이제 시니어가 페이지에 기입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뭐 우리가 설계한 대로 버튼과 텍스트들을 입력하는지 등을 저희가 이제 관찰하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질문은 어떻게 해요? 네. 우선은 저희가 좀 관찰 위주로 보잖아요. 그때 이제 시니어분들이 뭐 입력하는 화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아니면 설계한 것과 다르게 버튼을 입력하거나 이탈한다 라고 했을 때 관찰 이후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설계했던 가설과 시니어들의 행동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사용성을 개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인터뷰랑 설문은요? 사실 이제 인터뷰랑 UT가 다른 건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질문 진짜 많았어요. 네. 방금 지인님이 말씀해주신 UT랑 달리 인터뷰는 주로 유저들과 태스크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의 유저들의 경험이나 혹은 그 유저들의 좀 자세한 맥락이 알고 싶을 때 인터뷰라는 방식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설문조사는 결국 정량조사라서 숫자로 결과를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탈하는 유저들이 많았는데 되게 다양한 이탈 사유 중에서 어떤 이유가 가장 높은지 비중을 알고 싶다. 이렇게 숫자로 확인을 하고 싶을 때에는 설문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서치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 공부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 리서치 방법을 써야 된다 같은 뭐 정답은 사실 없거든요. 여담인데 저는 가끔 리서치는 집을 짓는 건축 설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때그때의 목적에 맞게 하나의 방식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세부 목적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풀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서치를 할 때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리서치 방식이라는 도구 자체보다는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그 집을 짓는 목적을 뾰족하게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정의하다 보면 방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아요. 오, 너무 건축가. 지금 멋지게 진짜. 정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게릴라 테스트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심플리시티에서 보면 네.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게릴라 테스트하면 사내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럼 이제 사실 사내 직원분들은 일반 유저들과 다르게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쵸. 좀 우호적인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맞아, 맞아. 가급적 제품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일반 유저 수준의 분들에게 네, 사용성 평가 정도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외부에서 좀 랜덤으로 게릴라 테스트를 하게 되더라도 이분의 배경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얼마나 능숙한지 그 정도는 좀 간단하게라도 확인하는 게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디지털 환경에 얼마나 익숙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어떤 앱들 사용하는지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SNS뿐만 아니라 뭐 쇼핑 앱 이런 식으로 해서 앱을 좀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맞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인제 유저를 만나기 전에 리크루팅하는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리서치를 설계하는 그런 고민의 과정들도 있는데 이거를 다 이겨내고서도 유저들을 만나는 이유? 유저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저랑 진짜 유저가 너무 다르면 회사 전체로 봤을 때도 많은 비용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리소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간격을 줄여 나가는 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비효율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회사 안에 있는 나나 아니면 내 동료는 사실 진짜 유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간극을 줄이려면 실제 유저를 직접 진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제 리서치 한다고 하면은 그 리서치 자체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뭐 인적, 물리적 비용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네, 만약 리서치 문화가 뭐 잘 정착되지 않았거나 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맞아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약간 파일럿으로 두세 분 정도 빠르게 만나고 결과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제 리서치를 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저를 만나지 않고 데이터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는 유저의 경향성을 보여주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말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도 또 유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좀 설득해 보시면 어떨까 팁을 드려요. 네. 오늘 준비한 Q&A 세션 여기까지고요. 유저를 만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지인이 화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